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서재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경매물건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 없이 들어온 임차인은 맞지만 배당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는 임차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건 번호는 2018-108194번 사건.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서재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경매물건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내가 가질 순 없어도 사례로 보는 건 괜찮다. 자, 물건 종별을 보니까 아파트, 대지 지분은 6평, 건물 실평수는 41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물건을 보실 때는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건물 실평수가 41평이나 되는데 대지 지분이 6평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다가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타워팰리스는 막상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나중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런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경매물건에 나왔었는데요. 2019년도 당시에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 23억에 나왔다가 이번에 한번 유찰되고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2억 5,9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과연 이 물건은 낙찰을 잘 받은 사례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등기부 등본을 먼저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하면 되겠죠. 자,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 분석 한번 같이 해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 찾으면 되겠죠.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까? 바로 한국외환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죠.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임차인을 분석하시면 된다. 자, 임차인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양모 씨라는 분이 들어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임차인을 분석하실 때는 가장 처음에 봐야 되는 건 전입신고 일자를 봐서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보니까 2014년 8월 25일에 들어왔죠. 그렇게 돼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그 시점은 2014년 8월 26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워낙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빨랐죠. 2006년 11월 17일자 근저당권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임차인이 이 근저당권 일자보다 빨리 들어오긴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권리 분석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이차를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게 되면은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고 낙찰받고 바로 명도를 할 수가 있는 명도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이차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배우는 단계다 보니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일자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대항력은 없으나 다행히도 확정일자는 받아놨죠. 그 확정일자는 2014년 8월 25일 전입신고하는 날 같이 받아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를 해야지 배당금을 준다?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해당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죠. 언제 했냐면 2019년 3월 15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임차인이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죠. 아슬아슬했다라는 건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였었냐면은 2019년 3월 18일까지였는데 그 3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죠. 만약 이 임차인이 저거 깜빡 잊고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요금을 준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얼마냐? 9억 5천만 원의 임차를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자, 그럼 이 임차인은 과연 배당금을 전부 다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러 못 받게 되는 임차인인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아까 전 케이스와 다르게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짜 또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배당 순위도 마찬가지로 1순위가 근저당권이 이번에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 순위로 밀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등기부상 설정된 채권을 한번 봐보니까 가압류 채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압류 채권 일자는 2017년 1월 18일 날 설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임차인은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는 느리지만 그 다음에 설정된 가압류 설정일자보다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에는 1등이 근저당권자.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2등이 임차인.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나눠갖고 이 사건은 끝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 다행인 건 이 물건이 워낙 비싼 고가의 아파트였다 보니까 낙찰가가 비쌌잖아요. 아까 얼마 정도에 낙찰됐냐면 22억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 22억 낙찰된 돈을 갖고 한번 나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 이번엔 누구라고요? 근저당권자. 그 근저당권자한테 얼마 배당 떨어지겠습니까? 여기 설정되어 있는 4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거 전부 다. 그래도 아직 돈이 많이 남네요. 워낙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배당을 받아가도 한 17억 정도 돈이 남죠. 그 다음에 배당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거죠. 임차인이 배당받다 보니 얼마 배당받겠습니까? 9억 5천만 원을 다 배당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이 들어온 임차인은 맞지만 배당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는 임차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웬만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되지 않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집에 임차를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급전세로 나오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 그런 부동산에 임차를 들어갈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해서 이 차를 들어가셔야 되는가? 일단은 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의 금액을 봐야 됩니다. 그 금액이 큰지 작은지. 그 금액이 작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 혹시라도 이 물건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는 낙찰가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아가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사실 이것까지 계산을 해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다 보니 보증금을 갖다가 손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